문제 1번. 유아뷰로서 갖추어야 할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연성이 클 것. 2번 점도 지수가 클 것. 3번 윤활성이 우수할 것. 4번 최적탄성계수가 작을 것. 정답은 4번. 유압 시스템에서 유아뷰의 성질 중 최적탄성계수가 작아야 한다는 정답은 옳지 않습니다. 최적탄성계수란 압력이 증가할 때 유체 부피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나타내며 이 값이 작을수록 압력을 받았을 때 유아뷰의 부피 변화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유압 시스템에서는 유아뷰의 부피 변화를 최소화하여 정밀한 운동 제어와 효율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최적탄성계수가 작아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반면 내연성이 클수록 열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고 점도 지수가 낮으면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아뷰의 성질이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윤활성 역시 중요한 요건으로 부품 간 마찰을 줄이고 내구성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모두 유아뷰로서 필요한 올바른 성질입니다. 문제 3번. 조작력이 작용하고 있을 때의 밸브 몸체의 최종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는? 1번 노멀 위치, 2번 중간 위치, 3번 작동 위치, 4번 과도 위치. 정답은 3번. 밸브 몸체의 최종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 중에서 작동 위치가 맞습니다. 조작력이 작용하면 밸브는 그에 따른 위치로 이동하여 열림 또는 닫힘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작동 위치라고 부르는데 이는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노멀 위치, 중간 위치, 그리고 과도 위치는 각각 정상적인 초기 상태나 중간 단계 혹은 두 상태 사이의 전이 과정을 나타내지만 조작력이 작용한 후에 도달한 최종 기능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종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문제 4번. 시스템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회로로 두 개의 회로 사이의 출력이 동시에 나오지 않게 하는 데 사용되는 회로는? 1번 인터록 회로, 2번 자기유지 회로, 3번 정지우선 회로, 4번 한시동작 회로.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인터록 회로입니다. 인터록 회로는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이나 장치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시스템 간 충돌을 방지합니다. 2번 자기유지 회로, 3번 정지우선 회로, 그리고 4번 한시동작 회로는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이들 중 어느 것도 두 개의 회로 사이에서 동시에 출력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주요한 역할은 없습니다. 문제 5번. 피스톤이 없이 로드 자체가 피스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출력축인 로드의 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되는 것은? 1번 단동 실린더, 2번 램형 실린더, 3번 다이어프램 실린더, 4번 양로드 복동 실린더. 정답은 2번. 램형 실린더가 정답입니다. 램형 실린더는 피스톤이 없고 로드 자체가 압력을 받아 밀려나가면서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출력력의 강도가 필요한 작업에 적합합니다. 반면 단동 실린더와 양로드 복동 실린더는 일반적으로 피스톤이 있는 구조로 로드 자체가 피스톤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프램 실린더는 밀봉 부품인 다이어프램을 사용하여 액체의 유입과 배출을 제어하는 구조로 출력력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6번. 유압 기본 회로 중 두 개 이상의 실린더가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회로에 속하는 것은? 1번 로킹 회로, 2번 얼로딩 회로, 3번 차동 회로, 4번 시퀀스 회로.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시퀀스 회로입니다. 이 회로는 여러 실린더가 특정 순서대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어 예를 들어 먼저 A 실린더가 작동한 다음에 B 실린더가 작동하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1번 로킹 회로는 실린더의 위치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순차적인 동작과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얼로딩 회로는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기구를 작동하지 않게 하는데 이 역시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차동 회로는 큰 실린더와 작은 실린더 사이에서 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사용되며 각 실린더의 동작 순서를 정확히 제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번 시퀀스 회로가 가장 적합한 답입니다. 문제 7번. 유압장치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작동이 원활하며 진동도 적다. 2번 인화 및 폭발의 위험성이 없다. 3번 유량 조절로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 4번 작은 크기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정답은 2번. 유압장치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작동이 원활하고 진동이 적다는 점, 유량 조절을 통해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작은 크기에도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화 및 폭발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은 유압장치의 특징과 맞지 않습니다. 유압장치는 기름 같은 유체를 사용하는데 이 유체가 고온에서 작용할 때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며 다른 옵션들은 모두 유압장치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문제 8번. 세 개의 공합 실린더를 A+, B+, C+, A, B, C의 순서로 제어하는 회로를 설계하고자 할 때 신호의 중복을 피하려면 최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야 하는가? 1번 2, 2번 3, 3번 4, 4번 5.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2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각 공합 실린더가 전진과 후진 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A+, B+, C+는 모두 전진 동작이므로 같은 그룹으로 A, B, C는 모두 후진 동작이므로 다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호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번부터 4번까지의 옵션은 각 실린더의 전진과 후진 동작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설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말하자면 전진과 후진 동작을 각각 따로 조정하면 실린더들이 서로 간섭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문제 9번. 신호의 개수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1번 전자 카운터, 2번 유압 카운터, 3번 공압 카운터, 4번 메커니컬 카운터. 정답은 2번. 신호의 개수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유압 카운터입니다. 유압 카운터는 액체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장치로 신호의 개수를 세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전자 카운터, 공압 카운터, 메커니컬 카운터는 각각 전기 신호, 기체 압력, 물리적 회전 등을 이용해 신호의 개수를 정확하게 세어주는 장치로 개수 작업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유압 카운터 외의 옵션들은 모두 신호 개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10번. 공기 건조 방식 중 마이너스 70 섭씨도 정도까지의 저노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1번 흡수식, 2번 냉각식, 3번 흡착식, 4번 저온 건조 방식. 정답은 3번. 흡착식 건조 방식은 특수한 흡착제를 사용하여 공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 과정에서 매우 낮은 온도까지의 저습도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인 마이너스 70도 근처의 저습도를 얻기 위해서는 흡착식 건조 방식이 가장 적합합니다. 반면
흡수식은 주로 냉난방 장치에 사용되며 습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냉각식은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의 공기만 생성하며 매우 낮은 습도를 얻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온 건조 방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확한 분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흡착식 외의 다른 방법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문제 12번. 실린더 피스톤의 운동 속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밸브는 1번 이압 밸브, 2번 셔틀 밸브, 3번 체크 밸브, 4번 급속 배기 밸브.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급속 배기 밸브입니다. 실린더 피스톤의 운동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밸브가 열리면 공기가 빨리 내보내져서 피스톤이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그리고 3번은 각각 다른 기능을 합니다. 이압 밸브는 과도한 압력을 방지하고 셔틀 밸브는 두 개의 입력 중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으로 보내며 체크 밸브는 유체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실린더 피스톤의 운동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기능은 다른 세 가지 밸브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문제 13번.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에 속하지 않은 것은 1번 감압 밸브, 2번 릴리프 밸브, 3번 셔틀 밸브, 4번 시퀀스 밸브. 정답은 3번.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 중에서 셔틀 밸브는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옵션 3번 셔틀 밸브가 정답입니다. 감압 밸브와 릴리프 밸브는 모두 특정 압력 이상일 때 이를 제어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시퀀스 밸브 또한 순서에 따라 기계의 동작을 제어하는데 이 중에서도 일부는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셔틀 밸브만이 압력 제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장치입니다. 문제 16번. 충격 완화에 사용되는 완충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충격 에너지는 속도가 빠르거나 정지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커진다. 2번 스프링식 완충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모든 충격력을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다. 3번 가변 오리피스형 유압식 완충기는 동작의 시작과 종료까지 항상 일정한 저항력이 발생한다. 4번 오충격력의 완화가 더욱 필요한 때는 쿠션 행정의 길이를 길게 하거나 감속 회로를 설치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인 D번은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스프링식 완충기는 구조가 단순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모든 충격력을 완벽하게 흡수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사용에서는 스프링의 탄성 한계 내에서만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너무 큰 충격력은 스프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 이 설명은 맞습니다. 속도가 빠르거나 정지 시간이 짧으면 충돌 에너지는 커집니다. 3번, 가변 오리피스형 유압식 완충기는 동작 중에 저항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충격력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설계입니다. 4번, 쿠션 행정의 길이를 늘리거나 감속 회로를 설치하면 충격을 더 천천히 흡수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D번은 다른 보기들에 비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 18번.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밸브는 1번 감압 밸브, 2번 유량 제어 밸브, 3번 방향 제어 밸브, 4번 압력 제어 밸브. 정답은 2번.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밸브는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이 밸브는 액체나 기체가 통과하는 양을 조절하여 액추에이터의 움직임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감압 밸브와 방향 제어 밸브는 각각 압력을 낮추거나 작동 유체의 흐름 방향만 바꾸는 역할을 하므로 액추에이터의 속도 조절에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압력 제어 밸브는 시스템 내부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액추에이터의 작동을 보호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지만 속도 조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 19번. 회로의 압력이 설정압을 초과하면 경막이 파열되어 회로의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것은? 1번 유체 퓨즈, 2번 유체 스위치, 3번 압력 스위치, 4번 감압 스위치. 정답은 1번. 정답은 유체 퓨즈입니다. 유체 퓨즈는 회로 내 압력이 설정한 최대치를 넘으면 경막을 파열시켜 과도한 압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고압 상태에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유체 스위치, 잡력 스위치, 그리고 감압 스위치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체 스위치는 주로 온도나 압력을 감지하여 회로를 제어하지만 파열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압력 스위치와 감압 스위치는 압력을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데 사용되지만 과도한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경막을 파열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막 파열이라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문제 20번. 기계적 에너지로 압축 공기를 만드는 장치는? 1번 공기 탱크, 2번 공기 압축기, 3번 공기 냉각기, 4번 공기 건조기.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공기 압축기입니다. 공기 압축기는 기계적 에너지를 사용하여 공기를 압축하고 저장하는 장치로 이를 통해 공기의 밀도를 높이고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반면에 공기 탱크, 공기 냉각기, 그리고 공기 건조기는 각각 압축된 공기를 저장하거나 온도를 조절하고 습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직접적으로 기계적 에너지를 사용하여 공기를 압축하지 않습니다. 문제 21번. 공유압 변환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비가동형, 2번 블레더형, 3번 플로트형, 4번 피스톤형. 정답은 3번. 공유압 변환기의 종류 중 플로트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공유압 변환기는 주로 비가동형, 블레더형, 피스톤형 등이 있습니다. 비가동형은 압력 변화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없으며 블레더형은 내부에 팽창 가능한 블레더를 통해 압력을 변환하며 피스톤형은 피스톤의 운동을 통해 압력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플로트형이 올바른 공유압 변환기의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22번. 추각기의 사용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압력 보상, 2번 충격 완충작용, 3번 유압 에너지의 축적, 4번 유압 펌프의 맥동 발생 촉진.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유압 펌프의 맥동 발생 촉진입니다. 추각기는 주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인 D번 압력 보상, G번 충격 완충작용, 그리고 3번 유압 에너지의 축적은 모두 추각기의 주요 기능입니다. 하지만 4번 유압 펌프의 맥동 발생 촉진은 오히려 추각기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야 하는 현상이므로 이는 추각기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23번. 펌프가 포함된 유압 유닛에서 펌프 출구의 압력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외부 누설 증가, 2번 릴리프 밸브의 고장, 3번 밸브실의 파손, 4번 속도 제어 밸브의 조정 불량. 정답은 4번. 펌프 출구의 압력이 상승하지 않는 원인 중 속도 제어 밸브의 조정 불량은 적절한 이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누설 증가는 유압 시스템에서 압력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며 릴리프 밸브나 밸브실이 파손되면 압력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출구 압력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도 제어 밸브의 조정 불량은 주로 유체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는 압력을 직접적으로 낮추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24번. 공합 시스템 설계 시 사이징 설계를 위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 부하의 종류, 2번 실린더의 행정거리, 3번 실린더의 동작 방향, 4번 압축기의 용량. 정답은 4번. 공합 시스템 설계에서 사이징 설계를 위한 중요한 조건은 부하의 종류, 실린더의 행정거리, 그리고 실린더의 동작 방향입니다. 이들 요소는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멀리 움직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압축기의 용량은 사이징 설계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압축기는 공합 시스템에 필요한 공기를 제공하는 장비로 이는 시스템 전체의 성능과 효율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나 사이즈를 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압축기의 용량이며 다른 옵션들은 사이징 설계에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문제 25번. 공합 실린더, 제어 밸브 등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윤활유를 분무 급유하는 기기의 명칭은? 1번 드레인, 2번 에어 필터, 3번 레귤레이터, 4번 루브리케이터. 정답은 4번. 정답은 루브리케이터입니다. 루브리케이터는 기계 부품 사이를 윤활유로 적당히 채워 마찰을 줄이고 부품의 수명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공합 실린더나 제어 밸브 등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레인은 오일이나 물을 배출하는 장치, 에어 필터는 공기 중의 먼지를 걸러내고 레귤레이터는 압력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윤활유를 분무 급유하는 기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26번. 밸브의 변환 및 외부 충격에 의해 과도적으로 상승한 압력의 최대값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배압, 2번 서지 압력, 3번 크래킹 압력, 4번 리시트 압력.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서지 압력입니다. 서지 압력은 밸브의 변환이나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한 최대 압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스템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1번 배압, 3번 크래킹 압력, 그리고 4번 리시트 압력은 각각 다른 상황이나 조건을 나타내며 문제의 정의와는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압은 밸브가 열려 있을 때 관로 내부에 작용하는 기본적인 압력을 의미합니다. 문제 27번. 관로의 면적을 줄인 길이가 단면 치수에 비하여 비교적 긴 경우의 교축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서지, 2번 초크, 3번 공동, 4번 오리피스. 정답은 2번. 정답은 초크입니다. 관로의 면적이 줄어들면서 그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게 유지되는 구조를 초크라고 합니다. 이 구조는 유체의 흐름을 제한하여 속도를 높이고 압력을 낮춥니다. 서지는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를 의미하며 공동은 집안 내에서 발생하는 공간을 가리키며 오리피스는 원판에 구멍이 있는 유체 흐름 조절 장치로 이들 모두 관로 면적이 줄어든 길이가 단면 치수에 비해 긴 현상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문제 28번. 분사 노즐과 수신 노즐이 같이 있으며 배압의 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공합기기는? 1번 압력 증폭기, 2번 공합 제어 블록, 3번 방향 감지기,
4번 가변 진동 발생기. 정답은 3번. 정답은 방향 감지기입니다. 방향 감지기는 분사 노즐과 수신 노즐을 사용하여 공기의 방향을 감지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합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다른 옵션인 압력 증폭기, 공압 제어 블록, 가변 진동 발생기는 각각 다른 기능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분사 노즐과 수신 노즐을 사용하지 않으며 배합의 원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이 제시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문제 29번. 두 개의 복동 실린더가 한 개의 실린더 형태로 조립되어 출력이 거의 2배의 힘을 낼 수 있는 실린더는? 1번 텐덤 실린더, 2번 케이블 실린더, 3번 로드리스 실린더, 4번 다위치 제어 실린더.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텐덤 실린더입니다. 텐덤 실린더는 두 개의 실린더를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실린더가 동작할 때 서로 힘을 합쳐 출력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이 구조는 두 개의 복동 실린더가 하나의 실린더처럼 작용하면서 거의 2배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들은 해당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 실린더와 로드리스 실린더는 주로 위치 이동이나 회전 운동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며 힘의 증가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위치 제어 실린더는 다양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지만 두 개의 복동 실린더를 하나로 합쳐 출력을 크게 늘리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 30번. 공기조정 유닛의 압력 조절 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감압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2번 압력 유량 제어 밸브라고도 한다. 3번 생산된 압력을 중합하여 공급한다. 4번 밸브 시트에 릴리프 구멍이 있는 것이 논 브리드식이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감압을 목적으로 사용한다입니다. 압력 조절 밸브의 주요 역할은 고압 상태에서 저압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기 조절 유닛에서 필요한 압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합니다. 2번과 3번은 잘못되었습니다. 압력 유량 제어 밸브는 압력과 유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감압만 하는 압력 조절 밸브와 다릅니다. 또한 생산된 압력을 중압으로 공급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실제로는 고압에서 필요한 저압으로 조정합니다. 4번도 잘못되었습니다. 논 브리드식과 릴리프 구멍의 존재 여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논 브리드식은 밸브 시트와 밸브 사이즈가 직접 닿지 않고 중간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형태를 말합니다. 문제 31번. 최대 눈금 10마대 전류계로 일제이계 전류를 측정하려면 필요한 분류기 저항은 몇 기인가? 1번 0.0, 2번 0, 3번 0.5, 4번 5.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인 0.0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전류계를 큰 전류값으로 측정하기 위해 분류기 저항을 사용합니다. 전류계의 최대 눈금이 10마이고 이를 이용해 1대2의 전류를 측정하려면 전류를 줄여서 계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 저항과 분류기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고 전류계가 흘러야 하는 최대 전압은 10마 별표 0.5오메가 5잼비기입니다. 따라서 전체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인 1대1을 이 전압으로 나누면 분류기 저항의 값이 됩니다. 즉 1대2 5잼비 200kΩ. 그러나 이것은 분류기 저항과 내부 저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필요한 추가 저항은 이를 통해 구한 값을 내부 저항 값으로 나눈 후 그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근사 0.0오메가. 따라서 다른 옵션들은 이 계산 과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단순히 값이 맞지 않아 틀립니다. 문제 32번. 직류 200V 1000W제 전열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대 1인가? 1번 0.5, 2번 5,
3번 10, 4번 50. 정답은 2번. 전열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직류 전압이 200V이고 소비 전력이 1000W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전류를 구하면 IPV1200J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대1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0.5A, 기값은 전력과 전압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와 맞지 않습니다. 10J, 이 값 역시 전력과 전압의 관계를 잘못 이해했거나 계산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50대2, 기값은 매우 큰 전류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문제 33번. SC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교류가 출력된다. 2번, 정류작용이 있다. 3번, 교류전원의 위상 제어에 많이 사용된다. 4번, 한 번 통전하면 게이트에 의해서 전류를 차단할 수 없다. 정답은 1번. SCR은 반체 스위치로 주로 교류 또는 직류 회로에서 전기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답인 1번 보기 교류가 출력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SCR은 입력으로 들어온 교류 전원을 정류하여 직류 전압이나 전류를 출력합니다. 따라서 SCR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SCR은 교류 전원의 위상 제어에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 신호가 없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한 번 가동되면 외부에서 직접 전류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1번만이 올바른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문제 34번. 회로 시험기를 이용하여 저항값을 측정하고자 할 때 전환 스위치의 위치는? 1번 DCV, 2번 3번 ACV, 4번 DC마. 정답은 2번. 회로 시험기를 이용하여 저항값을 측정할 때 전환 스위치의 위치는 오메가 모드여야 합니다. 이 모드는 저항의 값을 직접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옵션인 DCV, ACV, DC마는 각각 직류 전압, 교류 전압, 직류 전류를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저항값을 측정할 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오메가 모드가 되며 이는 회로 시험기의 기능 중 저항 측정에 특화된 옵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35번. Y결선으로 접속된 삼상회로에서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몇 배인가? 1번 2, 2번 루트 2, 3번 3, 4번 루트 3.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루트 3입니다. Y결선 회로에서는 중성선이 추가되어 각 상간의 전압, 즉 선간 전압과 상전압 사이에 관계가 생깁니다. 이때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됩니다. 이것은 삼각형에서 직각이등변 삼각형의 가설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삼상회로에서 발생하는 전압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1번과 2번은 선간 전압이 상전압보다 낮아야 하는데 이 값들이 너무 작습니다. 3번은 삼상회로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며 단순히 숫자의 관계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36번. 두 종류의 금속을 서로 접합하고 접합점을 서로 다른 온도의 차이를 주게 되면 기전력이 발생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은? 1번 가우스 효과, 2번 제백 효과, 3번 톰슨 효과, 4번 노펠티의 효과. 정답은 2번. 정답은 제백 효과입니다. 이 현상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금속을 접합했을 때 접합점의 온도 차이가 생기면 전기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언급된 접합점의 온도 차이에 의해 전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현상은 바로 제백 효과를 나타냅니다. 가우스 효과, 톰슨 효과, 그리고 펠티의 효과는 모두 다른 물리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현상들로 문제에서 언급된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토머슨 효과는 전류가 흐르는 도중 온도 차이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말합니다. 문 제38번. 직류 전동기를 급정지 또는 역전시키는 전기 제동 방법은? 1번 플러깅, 2번 계좌 제어, 3번 워드 레너드 방식, 4번 일그너 방식. 정답은 1번. 플러깅은 직류 전동기를 급정지하거나 역방향으로 회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제동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전동기에 전격 전압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반대 방향의 전압을 공급하여 전동기의 회전력을 빠르게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급정지나 역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계좌 제어와 워드 레너드 방식은 주로 전동기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제동을 부드럽게 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급격한 제동이나 역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그너 방식은 주로 교류 회로에서 저항값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직류 전동기의 제동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 제39번. 직류 전동기에서 자기 회로를 만드는 철심과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전기자 권선으로 구성된 것은? 1번 계자, 2번 전기자, 3번 정류자, 4번 브러시.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전기자입니다. 직류 전동기는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진 전기자가 있고 이 전기자는 자기장을 만들고 회전력을 발생시킵니다. 전기자의 역할이 바로 문제에서 묘사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다른 옵션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자는 전동기의 구조를 뒷받침하는 부분으로 자기 회로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철심을 포함하지만 직접 회전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정류자는 직류 전기를 얻기 위해 교류 전압을 정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문제에서 언급된 자기 회로나 회전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브러시는 전동기의 회전부와 고정부 사이에 전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자기 회로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문 제40번. 무접점 방식 시퀀스에 사용되는 것은? 1번 전자 릴레이, 2번 푸시버튼 스위치, 3번 사이리스터, 4번 열동형 릴레이. 정답은 3번. 정답은 사이리스터입니다. 무접점 방식 시퀀스에서는 스위치가 물리적으로 닫히거나 열리는 과정 없이 전기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이리스터는 반도체 기기로 한번 가동되면 외부 신호 없이도 계속 전류를 흐르게 하는 특성이 있어서 무접점 방식에 적합합니다. 전자 릴레이는 물리적인 접점을 가지고 있어 접촉 부품의 수명 문제 때문에 무접점 방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푸시버튼 스위치는 직접 눌러야 작동하므로 역시 접점을 가집니다. 열동형 릴레이도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무접점 방식이 아닙니다. 문 제41번. 전기량과 전류, 시간의 상호 관계식이 옳은 것은? 1번 Q디트, 2번 Q자이-T, 3번 QT-라이, 4번 IQ. 정답은 1번. 정답은 Q디트입니다. 이 식은 전기량이 전류와 시간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시간 동안 축적되는 전기량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반면에 2번과 3번은 전기량을 잘못 정의하고 있으며 4번은 전류와 전기량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서 오답입니다. 간단히 말해 전류는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이고 이 전류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흘렀을 때 그 총량이 바로 전기량인 것입니다.
문제 42번. 도체의 전류가 흐를 때 자기력선의 방향은 어떤 법칙에 의하는가? 1번 렌츠의 법칙, 2번 우플레밍의 왼손 법칙, 3번 우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4번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정답은 4번.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맞습니다. 이 법칙은 도체 내에서 흐르는 전류와 그 주변에 형성되는 자기장을 연결시켜주는 원리입니다. 손가락을 나사처럼 돌리는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력선의 방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옵션들은 각각 다른 물리적 현상을 설명합니다. 렌츠의 법칙은 변화하는 자기장에 의해 발생하는 인듀스 TIV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며, 플레밍의 왼손 및 오른손 법칙은 전기력과 자기력을 이용한 기계적인 작동 원리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들 법칙들은 도체 내에서 흐르는 전류와 그 주변 자기장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문제 43번. 자기 인덕턴스 LTH, 코일에 흐르는 전류색이 ID일 때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 J는 1번 리, 2번 2분의 1 리, 3번 2분의 1 리, 4번 2분의 1 리터이. 정답은 3번.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자기 인덕턴스 L과 코일을 통과하는 전류 I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공식은 2분의 1, 2입니다. 이 식에서 2분의 1은 에너지 계산 시 자주 등장하는 상수로 인덕턴스와 전류의 제곱이 곱해져야 실제 자기장을 생성하는 에너지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원리를 잘못 이해하거나 간과하여 올바른 에너지 값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문제 45번. 시퀀스 제어에서 검출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리밋 스위치, 2번 마이크로 스위치, 3번 압력 스위치, 4번 푸시버튼 스위치.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푸시버튼 스위치입니다. 시퀀스 제어에서 검출부는 기계나 장비의 상태를 감지하고 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밋 스위치, 마이크로 스위치, 압력 스위치 모두 특정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여 시퀀스 제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호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푸시버튼 스위치는 사람이 직접 눌러야 작동하므로 자동화된 시퀀스 제어의 일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46번. 가공 방법의 보조기호 중에서 리밍 가공에 해당하는 것은? 1번 FS, 2번 FL, 3번 FF, 4번 FR.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FR입니다. 리밍은 기계 가공에서 정밀한 구멍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과정으로 주로 이미 뚫린 구멍의 내경을 정확하게 조절하거나 표면 처리를 하는 데 쓰입니다. 보조기호 FR이 리밍 가공을 나타냅니다. 1번 FS와 2번 FL은 각각 스레딩과 라우팅에 해당하며 3번 FF는 페이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리밍 가공과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47번. 굵은 실선 또는 가는 실선을 사용하는 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외형선, 2번 파단선, 3번 절단선, 4번 치수선. 정답은 3번. 정답은 절단선입니다. 절단선은 도면에서 특정 부품이나 부분을 잘라내 보이도록 하는 선으로 굵은 실선 또는 가는 실선의 형태를 갖추지 않습니다. 대신 점선으로 표현됩니다. 반대로 외형선은 물체의 가장자리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굵은 실선을 사용합니다. 파단선은 도면에서 일부분만 볼 때 그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 역시 가는 실선으로 표시됩니다.
치수선은 물체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선으로 또한 가는 실선 형태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절단선이 굵은 실선 또는 가는 실선을 사용하지 않는 유일한 선입니다. 문제 50번. 도면에서 척도란에 NS로 표시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1번 축척임을 표시, 2번 제1각법임을 표시, 3번 비례척이 아님을 표시, 4번 배척임을 표시. 정답은 3번. 척도란에 NS가 표시된 것은 도면에서 비례척이 아닌 고정된 척도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면의 크기가 실제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번과 2번, 그리고 4번은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축척이나 제1각법, 배척 등은 도면에서 특정한 척도 표기 방식이나 규칙을 나타내지만 NS는 이러한 개념들과는 다릅니다. 특히 NS는 비례척이 아닌 고정된 척도를 사용한다는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도면에서 NS라는 표기는 비례척이 아니라 고정된 척도를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문제 52번. 기계 재료 표시 기호 중 탄소 공구강 강제의 KS 재료 기호는? 1번 SCM 415, 2번 STC 140, 3번 SM 20C, 4번 GC 200.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STC 140분입니다. 탄소 공구강 강제의 KS 재료 기호는 STC를 사용하며 여기서 STC는 스프링 앤드 툴 카어번 스틸의 약자로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준 기호입니다. 숫자 140분은 해당 강철의 탄소 함유량을 나타내며 이 값이 높아질수록 강도가 증가하지만 가공성이 낮아집니다. 다른 옵션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강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CM 415분은 크롬 몰리브덴 강을 나타내며 SM20C와 GC200분은 탄소 함유량이 다른 일반적인 탄소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탄소 공구강 강제의 KS 표기법과 맞지 않습니다. 문제 53번. 패더키라고도 하며 축 방향으로 보스를 슬라이딩 운동을 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키는? 1번 성크키, 2번 접선키, 3번 미끄럼키, 4번 원뿔키. 정답은 3번. 정답은 미끄럼키입니다. 미끄럼키는 보스를 축 방향으로 슬라이딩 운동을 시키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이 키를 이용하면 보스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크키는 보통 보스의 회전이나 위치 조정에 사용되며 슬라이딩 운동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접선키와 원뿔키도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되므로 이 문제에서는 옵션으로 제시된 것들이 모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스를 축 방향으로 미끄러지게 하려면 미끄럼키가 가장 적합합니다. 문제 54번. 다음 중 V벨트의 단면적이 가장 작은 형식은? 1번 A, 2번 B, 3번 E, 4번 M. 정답은 4번. V벨트의 형식 중에서 M형은 가장 얇고 널쩍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단면적이 가장 작습니다. 따라서 V벨트가 전달해야 하는 힘이 적을 때나 공간이 협소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A, B, 이 형식의 벨트는 M형보다 두꺼워서 단면적도 더 큽니다. 이들 형식은 각각 다른 용도와 조건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문제에서 요구한 단면적이 가장 작은 것은 M형입니다. 문제 55번. 축 방향 및 축과 직각인 방향으로 하중을 동시에 받는 베어링은? 1번 레이디얼 베어링, 2번 테이퍼 베어링, 3번 스러스트 베어링, 4번 슬라이딩 베어링.
정답은 2번. 테이퍼 베어링은 축 방향과 축과 직각인 방향으로 동시에 하중을 받을 수 있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테이퍼 베어링은 주로 기계 장치에서 회전 부분의 가중하중과 압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레이디얼 베어링, 스러스트 베어링, 슬라이딩 베어링은 각각 특정 방향의 하중만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레이디얼 베어링은 주로 축과 직각인 방향의 하중에 대응하고 스러스트 베어링은 주로 축 방향의 힘을 견딥니다. 슬라이딩 베어링은 회전 운동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방향의 하중을 받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인 두 방향의 하중 모두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베어링은 테이퍼 베어링입니다. 문제 56번. 지름 15mm, 표정거리 100mm 빈 인장 시험편을 인장시켰더니 110mm가 되었다면 길이 방향의 변형률은? 1번 59.1%, 2번 10%, 3번 11%, 4번 15%. 정답은 2번. 변형률은 물체가 변형된 길이와 원래의 길이 사이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인장 시험이 진행되기 전 길이는 100mm였고 이후에 110mm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길이 방향으로 늘어난 양은 10mm이며 원래 길이 대비 변형률을 계산하면 100별표 100% 10%. 이는 정답인 2번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이 값을 잘못 계산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실제 물체의 길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문제 57번.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1번 스프링 와셔, 2번 캡너트, 3번 분할핀, 4번 로크너트. 정답은 2번. 정답은 캡너트입니다. 캡너트는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는 역할보다 주로 장식적 또는 보안 목적에서 사용됩니다. 반면 스프링 와셔는 나사가 받는 진동이나 충격으로 인한 풀림을 막아주는 용도이며 분할핀은 나사를 물리적으로 고정하여 풀릴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로크너트 역시 나사의 힘을 유지하고 풀림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나사 풀림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캡너트입니다. 문제 59번. 동력 전달을 직접 전동법과 간접 전동법으로 구분할 때 직접 전동법으로 분류되는 것은? 1번 체인 전동, 2번 벨트 전동, 3번 마찰차 전동, 4번 로프 전동.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마찰차 전동입니다. 직접 전동법이란 동력원과 작업기구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 경우 동력원인 모터와 작업기구 사이에 중간 매개체가 없어 동력을 바로 전달합니다. 마찰차 전동은 모터의 축이 직접 작업 부품에 붙어 있어 동력을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직접 전동법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체인 전동, 벨트 전동, 로프 전동 등은 중간 매개체를 통해 동력을 전달하므로 간접 전동법에 해당합니다. 문제 60번. 양끝이 수나사를 깎은 머리 없는 볼트로 한쪽은 본체에 조립한 상태에서 다른 한쪽에는 결합할 부품을 대고 너트를 조립하는 볼트는? 1번 탭 볼트, 2번 관통 볼트, 3번 기초 볼트, 4번 스터드 볼트.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스터드 볼트입니다. 스터드 볼트는 양끝이 모두 깎인 머리 없는 형태로 한쪽으로 너트를 조이고 다른 쪽으로 부품을 고정하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설명한 조립 방법에 딱 맞습니다. 1번 탭 볼트는 벽이나 판넬 같은 곳에 뚫린 구멍을 통해 삽입하고 한쪽 끝이 터전 형태로 확장되어 고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번 관통 볼트는
두 개의 부품 사이를 관통하여 너트와 함께 조이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3번 기초 볼트는 건물이나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해 바닥에 박아두는 용도로 문제에서 설명한 형태와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터드 볼트가 가장 적합합니다.